박기용님, 오늘 여의도 타짜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일주일째 손 꼽으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해주셨고, 이수연님, 안 듣는 사람들 듣게 만들어주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이종근 평론가 장성철 부장님. 세 번 시도했어요. 이제 이름을 왜 못 읽지? 예, 마음이 들어가 있나? 김상희 평론가님, 세 분은 여의도 타짜 떠나지 마시고 오래오래 해주세요. 오래오래 하시랍니다. 여의도 타짜, 장타짜, 김타짜, 이타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여의도 타짜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어제 우리 이상한 PD가 저한테 커피 쿠폰을 커피 케이크 세트로 이제 줍시다. 그래서 어저께 드렸거든요. 오늘도 주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에서 1부, 2부에서 커피 쿠폰 드렸던 분들 이 커피 케이크 세트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마음껏 저보고 쓰랍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등급 업등급. 홀 케이크 아니고 이 조각 케이크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까지만 합시다. 예, 퍼스트까지는 감당이 안 돼요. 태형건설 어려운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 안 어렵습니다. 예, 안 어렵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계속 나오고 싶습니까? 네.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는 잘 됩니다. 예,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게 남의 돈 막 쓰는 재미가 있는데. 하여튼 이상한 피디는 저한테 막 쓰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막 쓸 겁니다 이제. 자, 오늘 이제 여의도 타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요거. 전해철 의원 어제 경선 떨어졌는데 탈락했는데, 전해철 의원에게는 안 된 일이고 양문석 후보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세 분은 예상하셨던 건지 그냥 괜히 물어보는 것 같아 이거. 예. 김타짜 예상했죠? 뭐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나. 근데 뭐 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슬픈 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진보 정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뭔가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 스탠다드를 조금 한층 높여주고 이런 것들을 좀 원하잖아요. 저는 원했어요, 적어도.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은 뭐냐? 성공한 친위 쿠데타? 뭐 이런 느낌. 성공한 친위 쿠데타?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보면서. 당을 소위 친명세를 확 장악했다. 그렇죠. 네, 완전 안방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리고 기존에 뭐 다른 좀 약간 결이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안방에서 대청마루로 다 나왔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타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의 뭐 민주당의 경선 결과를 보면 뭐 친문 세력, 비명, 반명 이런 분들은 핀셋으로 콕콕 시스템에 의해서 집어내진 것 같아요. 시스템을 빙자한 내 맘대로 공천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관심을 갔던 게 하나 더 있어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정동영 전 의원 귀환했습니다. 야, 이 저력 있어요. 확실히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경선을 통과한 거 보면. 그러게요.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왜냐하면 문학진 전 의원한테 전화 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두 번 걸어요. 우리가 두 번째만 기억하지만 첫 번째 걸었을 때는 나이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당시 언론들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관계자들이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제부터 올드보이 청산 의지를 보였다. 세대 교체. 세대 교체. 혁신이다 이거야말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쇄신을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뒷받침을 하거든요. 그럼 그 문학진보다 정동영과 박지원이 훨씬 젊을까요? 나이는 한 3살 정도, 2살, 3살 어려요. 69살이고 이쪽은 7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 나이로서 박지원과 그다음에 정동영은 훨씬 젊다. 뭐 이걸 좀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양당이 전부 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당의 시스템이 그 공직자 공천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그 시스템 공천은 무슨 의미냐면 의도한 바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공천이다.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당 현역 불패, 야당 그다음에 비명행사
요거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악만의 디테일이 있다. 그러니까요. 양당의 경선 규정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이다. 뭐 이렇게 아니, 평가를 했더라고. 뭐가 달라요? 똑같지. 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 진윤 현역들 위주로 다 그냥 당선시킨 거고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 응원하니까 그런 분들 다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똑같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아 그래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거죠. 다른 방식? 근데 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봐야 왜냐하면 되잖아요. 하나는 현역을 솎아내는, 하나는 현역들을 유지하는 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선에 있어서는 작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현역이 훨씬 유리한 데에 가가지고 신인들이 붙어가지고 그걸 없는 결과를 내고 한 군데는 유리한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걸 내니까 작동은 전혀 다르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러나 당의 목적은- 오너 그렇죠. 그 목적은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지 이게 무슨 공직자 공정? 객관? 그렇죠. 예, 객관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 같은 생각인 게 예. 뭐냐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민주당은 지금 잘린 사람들이 사실 지역 활동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되게 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전해철도 안산에서 지역 활동 숨죽이면서 사실은 지역 활동 열심히 했거든요. 중앙 정치 전혀 포함 안 됐어요. 거의 인터뷰도 안 하고 나오진 않았죠. 뭐 그러면서 지역 활동 열심히 했지. 뭐 박강원 역시 지역에서 굉장히 신망이 두터웠지. 이런 사람들을 잘라내고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사실 거제도에 있었던 사람잖아요. 거제도에서 한번 통영에서 그 한번 선거에도 실패하고 그런데 지역 활동 열심히 한 사람보다 거제도에서 온 사람이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합리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은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재정 분야를 오래 했잖아요. 재정을 거의 농단하다시피 지역구를 챙겼어요.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죠. 민주당 공천 하나만 더 보고 저 그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그러니까 민주당 공천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목해서 본 결과인데 인천 서구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천 서구병인데 현역 의원 2명을 꺾고 친명계 모경종 이재명 당대표실 차장이 거기에 출마한 현역인 신동근 의원하고 신동근 의원 비례대표 의원인 허숙정 의원을 꺾고 당대표실 차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다. 친명이다. 이러한 흔적만 붙어도 이번에 경선에서 다 당선되는 상징적인 곳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양문석 그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원래 맞아요. 지역이 저쪽 남쪽이었잖아요. 네, 통영, 고성. 네, 통영 고성이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재명을 뭐 저기 해야 돼라고 그냥 안산으로 갑자기 맞아요. 왔잖아요. 무슨 연구가 있으며 무슨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딱 이랬잖아요. 똑같아요. 전해철 의원은 수박에 줄기고 뿌리고 입히고 열매다. 내가 처단하러 간다. 강력하게 메시지하니까 이게 당원들한테 좀 먹힌 게 그것도 아닌가. 한번 지켜볼 대목이에요. 숨을 같이 죽였는데 이인영은 살리고 전해철은 죽였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어차피 광우창 팀에서 살아난 사람 거의 없어요. 삼철부터 시작을 해서 광우창 팀 임종석까지. 광흥창 팀의 수장은 임종석 전 실장이고 수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 쪽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거기에 수장은 사실 삼철이 거의 대부분 파워를 과실했잖아요. 삼철 다 사라졌잖아요. 양정철이 시도는 했어요. 뭐냐면 이재명 부르고 전해철 불러서 제가 저 호칭은 좀 생략합니다. 직함 생략합니다. 해서 뭔가 분위기를 좀 다시 바꾸려고 했고 그런데 어쨌든 전해철도 그래서 이재명과 대표와 상당히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던 걸로 저는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잘라버렸다. 숨을 죽인 이유도 사실 자기는 살아날 거라고 믿었대요. 전해철 쪽에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데 전해철 의원 의원 제가 직함 생략했습니다. 잠시. 그래서 지금 알겠어요. 충격적이다. 자 국민의힘 가보겠습니다. 장타짜. 네. 이거 하태경 의원이 졌어요. 중성동 을에서 이혜원 전 의원에게 수학적 확률적으로 너무 믿기 어렵다. 이러면서 로데이터 공개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먼저 이혜훈 의원을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모셨기 때문에 아 그렇지.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데 빼드릴까요 그럼?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차 경선하고 2차 경선이 있잖아요. 이혜훈 의원이 이기려면 1차 경선에서 이영 전 장관 표가 다 와야 돼. 90%가 이혜훈 의원을 찍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우리 경선을 많이 해봤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1차 때 A라는 분이 어떤 전화번호로 누구를 찍었는지 그래서 2차 때 이 A라는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 다시 선거인단으로 선정이 돼서 이혜훈 의원을 찍었는지 이거를 모데이터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그냥 원데이터를 2차 것만 우리가 보면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 얘기하는 게 저 장타자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1차, 2차 거를 번호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확인을 해봐야 이것이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이혜훈 의원이 약간의 좀 어떠한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야? 그 서울시 선관위라는 거는 있어요. 당 선관위가 아니라 진짜 서울시 선관위예요. 선관위 말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는 뭐 일단 문제가 있어요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봐서 이거 진짜 문제 있겠네라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이런 거죠. 60대 뭐 분한테 20대라고 그래. 나는 52살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선거인단에 이번에 들어가서 투표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60대 다 찬 것 같으니까 20대라고 그래. 막 이러한 문자들이 돌아다녔다. 근데 이혜훈 측에서는 그런 문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바로바로 삭제하고 이거 다 경고 줬다.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데 그게 문자로 준 건 아니고 팩트는 뭐냐면 단톡방에 많이 대화방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혜훈 관련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7명이 서로 나눈 대화. 그게 문자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데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낸 준 게 아니라 보낸 그러니까 게 문자에서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죠.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잘못이 어쨌든 오케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팩트만 지금 정리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인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에 뭐 11조인가요?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그 범법적인 그러니까 범죄와 관련된 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충분히 담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오고 갔는데 중요한 건 이영 전 장관의 태도예요. 지금 아까 지적했듯이 이 표가 나오려면 이영 장관이 손을 잡아줬어야 돼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나는 이혜훈은 나는 이혜훈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나섰어야 됐는데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거리를 뒀어요. 그리고 이 지금 단톡방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영 전 장관이 SNS에 올려갖고 나도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상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안 이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경선이 일반 국민 80%, 당원 20%예요. 근데 그 전에 1차 경선에서는 일반 국민의 그 지지 분포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당원은 몰라요. 당원은 어쨌든 훈련돼 있고 조직돼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렇게 오면 뭐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는 성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일본 국민 이틀 만에 갑자기 이혜훈 의원 지지로 확 돌아서 가지고서 이게 바뀐다? 어렵잖아요. 80%가 일반 국민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하는데 하태경 의원이 SNS에 쓴 글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보면 본인이 공개한 겁니다. 1차 때는 본인이 46. 아니, 수치 적었어요. 46.01. 그리고 2차 때 50.87. 그러니까 46.01 이혜훈 의원이 9.71. 29, 46대 29인데 2차 때는 어떻게 됐죠? 50.87 대 49.13. 2차 때도 하태경 의원이 이겼는데 여성 각각 5% 받아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51.58 대 50.87. 근데 이거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건 합의잖아요. 일반 국민 쪽하고 그다음에 당원 쪽하고 이걸 나눠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반 국민 쪽이 갑자기 많이 이혜훈 의원 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장타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도 하고 당에다 요구하고 장동건 사무총장 얘기에 따르면 수치는 가져갔다고 당에다 줬다고 해요. 근데 앞서 말씀하신 그 원본 데이터 로 데이터는 아직은 주지 않은 거. 그건 뭐 여론조사 업체 문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이혜훈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혜훈 전 의원이 하태경 의원에게 사회과학을 그분은 좀 더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게 늘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입장에서는 표가 가기 어려운 후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되게 점잖게 표현했는데 네. 실질적인 그 선거운동하면서 문자를 보냈을 때는 네.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입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혜훈 후보 측에서 하태경 후보를 규정하는 네. 단어가 네. 상당히 좀 자극적이고 네. 당원들이 보기에는 오 이거 뭐야 진짜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 일반 이혜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단히 인신공격적인 단어를 그래요? 써가지고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네. 예원 의원은 이제 이겼으니까 어차피 네. 선거 치르셔야 되잖아요. 지상욱 의원을 편들었던 분들이 하태경 의원 지금 다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혜원 의원이 후보가 돼서 당선되려면 네. 그쪽 표도 다 감싸안고 하태경 의원도 손잡고 이렇게 해야 이기지. 네. 그냥 하태경 의원 이렇게 공격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좀 품고 넉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혜영은 제가 국회에서 많이 뵀지만 모셔보셨다면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스타일의 분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 나이도 네? 들고 이제 여러 가지 인생 경험도 자, 하셨으니까. 요거는 저 사람 예.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기 때문에 요거는 없는 발언으로 하고 이건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워요. 요 얘기 좀 보죠. 정치권 설화주의보. 한 달 남았으니까 저 나올 게 나왔어요, 드디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설화주의보라고 하면 2008년에 김상일, 김타짜는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의 손해를 많이 봤죠. 2012년에 김용민 당시 후보의 막말 논란으로 통합민주당은 손해 많이 봤죠. 2016년은 제가 기억 안 나고 2020년 총선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폄하 발언으로 미래통합당 손해 많이 봤어요. 막판에 막말 터지면 그냥 표가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저는 저게 제일 떠올라요. 이부망천. 지선 완전히. 지방선거 때도 이부망천으로. 예. 완전히 그냥. 그땐 끝났죠. 자유한국당 시절인가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새 타짜가 보시기에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최악이다라는 거 보이세요? 장타짜는. 아니 정봉주 의원이 한 얘기가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네. 정말 나라를 지키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군장병을 폄하하는 그런 걸 가지고 농담으로 삼아서 그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네. 그런 인식과 상황에 대한 판단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공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또 뭐 사과했다 뭐 해명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당사자들한테는 한 것이 아니고 이종명 당시 뭐 미래통합당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직 보도가 된 겁니까? 네, 된 거예요. 본인은 사과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아침 기사까지 보면은 당사자는 못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하재헌, 김정원, 하사 네. 두 사람 근데 실제로. 네, 근데 그분들은 전화 못 받았고 네. 그러니까 이종명 당시에 네. 이제 의원. 당시 그분도 이제 적이었잖아요. 의원이었죠. 네. 네. 그분에게 했다라는 건데 그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하죠. 해명도 부적절하고. 자, 그런데 김타짜 네. 사실은 2012년에 그 김용민 후보 막말 논란 때는 네. 민주당에서 그냥 밀어붙였어요. 네. 뭐 아무 제재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선거에서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아직 한 달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보면 오늘 기사입니다. 네. 이 정봉주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에 감찰에 착수했다. 네. 윤리감찰단에서. 네. 그러면은 여기서 감찰 후에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뭔가 민주당에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흐름은 어떻게 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결론까지 괜찮아야 돼요. 그러면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뭐 정봉주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예. 총선을 위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게 이런 흐름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예. 그럼 일단은 기대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특히 중도층에서는. 근데 그게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에이 실망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대가 없었을 때의 실망보다 기대가 있다가 실망하는 게 훨씬 더 상실감도 크고 외면하기도 되게 굉장히 외면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예요. 뭔가 줬다 뺏는 느낌이구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태우 네. 그 후보에 얘기는 대해서 물어볼 거고. 똑같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네. 예? 한번 재검토해봐라. 근데 멋있는 말이 어떻게 됐어요? 실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왕 이렇게 윤리감찰단이 움직이고 딱 이렇게 막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면 그 네.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총선을 위해서. 그러면 네. 잠시만. 그럼 만약에 정리를 하고 박용진 의원회를 다시 공천자로 확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 총선에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반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총선에 아주 호재가 되죠. 잠깐. 그러면 그렇게 할 현실적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 봅니까?
아니 뭐 저는 기대를 하는 거니까. 기대만 할 뿐입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네. 뭐 그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용진 후보가 만약에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굉장히 주요한 경쟁자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그 걱정 이게 임종석 네. 전 실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8월 어. 그 8월에 굉장히 그 예. 위협적인 인사가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타짜에게는 그거 앞서 김타짜가 얘기했던 도태우 후보의 5.18 북한군 개입설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가 공천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 포함해서 네. 정봉주 의원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 정봉주 의원 문제가 전 의원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문제들은 자신 혼자서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발언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끌어들여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돼요. 이 사건 때문에.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연합 대표가 하재원 하사 그 병문안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자장면 먹고 싶다던가 그런 소망이 있냐고. 이게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고 당시 엄청 비판을 받았어요. 발목을 부상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사한테 짜장면 먹고 싶다. 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게 지금 다시 소환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것 갖고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를 했다. 그래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바로 또 반박을 당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장해찬 왜 그 장해찬 후보가 글 쓴 거 있잖아요. 뭐 이 선과 관련돼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2014년 얘기니까. 예. 오래된 얘기는 10년 된 얘기인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정봉주 발언은 이 오래된 얘기라고 그냥 상쇄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또 사실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2탄 3탄 워낙에 많아요. 이건 말고 이게 잠재치면 그 다음이 불교계 할머니 밀쳐갖고 70만 원 벌금 받은 거 조계종을 김정은 정권 같다라고 발언한 거. 아니 그걸 확인된 겁니까? 도태우 다 후보 확인됐어요. 질문인데 우리 저기 예. 민주당 얘기를 너무 도태우-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준비돼 있는 진짜 기다릴 그러면- 화제들이 많아서 그럼 정리해야 맞아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리해야죠. 정리하면 분위기 확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태우 후보는 도태우 후보가 훨씬 불리해져요. 이쪽은. 그러니까 다른 지금까지 공천 잘못된 거 그냥 상쇄할 수 있어요. 민주당은 민주당 박용진까지 만약에 끌어들인 그러니까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쪽이 정말 불리해질 거예요. 국민의힘이 예. 그럼 국민의힘은 도태우 후보 유지하는 걸 어떻게 보세요? 그걸 다시 번복은 못 할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재심했고 이건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대표가 재심하라고 그랬고 공식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됐다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그것을 뭐 번복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호떡 공천. 여기까지 하고 논란이 또 될 거예요. 뒷 얘기는 3부에서 아니. 드릴게요. 자, 이타짜. 네. 이타짜가 그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기 어려울 거다. 2부 마지막에 왜냐? 재심까지 했는데 공천 유지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뒤집으면 또 호떡 공천 논란이 있어도 쉽지 않을 거다. 못 뒤집을 거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이타짜가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에서 정봉주 후보 빼고 박용진 의원을 후보로 최종 확정하면 이제까지 공천 논란 싹 없어지고 국민의힘이 엄청 불리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럴 때 나오는 정치인들의 멘트를 제가 빌리면 가정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대답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그 가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니 좀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정을 아니 좀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다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리해보면 같은 기준이 아니죠. 저쪽이 잘하면 우리가 불리해질 건데 아유 저기도 못할 거니까 괜찮아 뭐 이겁니까? 아빠가 양화를 구축하고 이런 솔직히 거예요?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을 할 시기가 왔어요. 어떤 선택이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는 지금까지의 가장 큰 이유가 외적 공격, 외적 환경에 대한 반응은 빠르고 굉장히 정돈되고 절제되면서도 공격적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적인 것에 대한 카리스마는 안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이 무난하다 하면서 사실 한동훈 표 공천도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아무리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한동훈의 브랜드, 한동훈의 어떤 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건 하고 있어라는 걸 내부적인 문제도 보여줬어야 됐는데 외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안 보여줘도 유지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도태우 후보와 관련돼서는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건 운신의 폭이 너무 좁게 됐다. 사실 재심하라 그랬을 때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조금 더 들어갔어야 됐다. 그 재심에 대해서 공관위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원장의 재심을 요청했을 때는 정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개는 다 그렇게 어떤 그 충선도 다시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다시 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고민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순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내부의 어떤 상황들을 칼로 쳐내야 되는 그 시작이거든요. 그게 또. 네. 자, 근데 이게 청탁자.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게 처음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다양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고집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꺾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모양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아까 뭐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치권은 사실은 그런 절차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방식으로 자진 사퇴를 시킨다거나 정무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총선을 위해서. 근데 네. 지금 우리 사퇴를 시킨다.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되게 말의 기준이 저는 총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유지가 된 게 총선에 굉장히 저는 악영향을 미칠 거다. 특히 도움이 안 돼. 수도권. 이게 뭐 TK의 지지층이 좀 약간 불만 터뜨리는 게 무섭다고 놔두면 그분들은 제가 불만은 터뜨려도 투표장에 가면은 저는 국민의힘 찍으실 거라고 봐요. 짧게 네. 지금 그 김상현 평론가의 그 지적에 약간 제가 예.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TK가 그것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4년 전으로 2019년도로 네. 되돌아가면 이 논란이 시작된 게 2019년이에요. 이종명 의원하고 김순례 의원이 김순례. 그 당시에 공청회를 했는데 그 네, 당시에 그때 이 얘기가 김한원 처음 씨가 나왔어요. 와갖고 이 북한 개입설을 얘기한 게 이 시작에 이 모든 것의 시작이거든요. 당에도 징계받았잖아요. 그때 지지율이 폭락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지지율이 폭락했냐면 TK부터요. TK도 그걸 실망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선거 결과로 네. 나타난 게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제가 네. 드린 거 TK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런 도태우 알겠어요. 후보의 말을 네, 네. 지지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지역적인 아, 어떤 네, 네. 이렇게 예. 편견같이 여겨져서 네네. 그걸 지적한 그거는 거예요. 대구- 제 야. 편견으로 보여질 알겠어.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 네. 아니 사과까지 아유 훈훈하다. 훈훈해. 에이, 좋다. 뭐 고답적. 제가 보니까 하이 수준으로. 요새 사과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아이, 근데 그만. 사과값 중에 제일 비싼 사과가 제가 볼 때는 정치인의 사과예요. 아까 아이, 문자 나왔어요. 예, 그만. 그래서 커피 그만, 케이크 세트 그만. 드렸어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장tat자. 제가. 그러면 비싸지 요거 않으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이럴 일이 일어날 확률은 1%겠지만 네, 네. 장타자가 한동훈 위원장의 핵심 참모라면 0.0001%죠. 0.001% 네.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 무조건 다시 한번 지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결정을 하시라. 다시 한번 정리하라. 공관위에서 정리 못하면요,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뭐요?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네. 국민의힘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거든요. 예. 나는 도저히 이 부분은 못 받아들이겠다. 예.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의 눈높이와 내가 생각하는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이거는 우리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우리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강령 이거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공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예. 나는 이 부분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난 후보로 이 사람을 선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쫙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지 말라. 네. 도장 안 찍어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옥새 들고 날랐던 안 날랐다니까. 진짜 계속 알겠습니다. 허위사실로 나른 내가. 척했던. 예. 자, 요 얘기는 더 해볼게요. 지금 앞서도 제가 이용호 의원과 인터뷰 때 이 질문 드렸는데 오늘자 조선일보 정치면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목 여당 수도권 위기론. 네. 2번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 한 번 보면 한숨. 그리고 동아일보입니다. 여당 후보들 서울 당 지지율 상승은 착시. 이종섭 고물가 등 악재. 기사 내용 똑같아.
장타짜.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막 공천 내용 맞아요. 있어가지고 와 서울 분위기 좋아졌는데 맞아요. 국민이 뭐 괜찮은데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기사톤이 다 바뀌었어. 특히 보수 신문부터 시작해서. 조국 때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조국 때문이에요. 결국엔.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천의 갈등과 혼란 때문에 지지층이 막 분열되고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 우리 정권 심판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각 지역에서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도 반발하고 지지층도 흔들리고 했었는데 조국 혁신당이 딱 등장하면서 지금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지금 이재명 심판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니까요. 정권 견제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 2주 동안 계속 세게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되겠다. 맞아. 저 말이 맞는 거야.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지. 우리 일단은 우리가 뭐 경선을 통해서 뽑힌 후보들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한번 뭉쳐보자. 이런 생각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하면 또 안 되겠구나. 하여간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하고 각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의원들,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결국 조국 혁신당에 나오면서 정권 심판론이 커졌고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켰어요. 범야권의 파이가 커졌다. 맞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런 거 있죠. 외부에 적이 있으니까 내부 싸움 일단 나중에 하고 이렇게 가는 거다. 이 얘기 말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되게 선명성 있게 자극적으로 민주당 지지를 흥분시키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무슨 뭐 감옥 보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검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 막 이런 식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막 하니까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저 말씀에는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동의 좀 해줘. 진짜 저는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공약이 왜냐하면 없다는 게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만큼 결집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지율을 흔드는 거는 중도층이 저는 주요하다고 보는데 중도층은요 이제 공천의 이슈, 민주당의 반사이익 이게 저는 끝났다. 라는 거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인한 반사이익 그렇죠. 반사이익 국면이 끝났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그 총선에서 뭐 막말이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라든가 김행 전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느낌을 다시 되살려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정권 심판론의 어떤 그 뭐랄까 이슈를 계속 이 뭐랄까 중앙 이슈로 끌어들이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이제까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2월 말에 등장해서 한 2달 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면에 쓰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안 뒤에 보였었죠. 가렸었는데 이제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커지는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 공천 시즌에는 공천 잡음이 주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리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이슈들이 그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과 여사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국민님에게 이 타짜는 어떻게 봐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결은 이제 투표일이고 그러면 기승에서 전까지 가려면 플롯들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재밌어. 첫 장면 이런 재밌잖아. 그러면 첫 장면부터 막 빠져드는데 비싼 장면이 계속 나오면 그 다음에 채널 돌려요. 그 다른 어떤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 요소가 있거나 뭐 그래서 이슈가 계속 내가 넘어가는 생각한 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해서 플롯들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자, 제가 2주 전인가 저 앵커가 나한테 그랬죠. 그 이 몇 퍼센트 정도냐 지금 득표가 몇 퍼센트에서 160석이다. 그러니까 그 정점이라 그랬죠. 근데 정점이고 이제부터 조정을 받을 거다라고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주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너무 우상향되면 이식 매물 나오고 그래갖고 한동안 횡보를 해요. 정책 기간이니까 지금 조정 기간인데 조정 기간 동안 뭘 해야 되냐? 새로운 플롯이 좀 나왔어야 됐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상이 너무 오랫동안 비슷한 장면들이다. 부산에 가서 왜 그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한 장면이 지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고 그냥 정체돼 있고 시장에서 아기 앉고 거기에 취해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정책도 나와야 되고 뭐 더 많은 플롯들이 나와야 되는 거를 기대했는데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내부적인 어떤 지금 욕구가 그래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는 이전부터 했어요. 뭐냐면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투에 이기고 있는데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공천 국민이 끝나면 그 공천이나 이런 결과가 정권 심판론을 덮을 정도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읍참마속이 한 3-4 군데 정도에서는 나와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공천이? 그렇죠. 저는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후보가 여기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공천은 망한 공천하고 덜 망한 공천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덜 망한 공천 가지고는 그 공천 이슈가 끝난 이유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을 엎을 만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차별화인데 그 차별화 부분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공천에서는 읍참마속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본 거죠. 공천이 이미 뭐 끝났고 꽁났고 장타자 이종근 선배님이 저렇게 좀 말씀하시면 당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이고 제가 얘기하면은 아니야. 그런 편견을 가지지 말고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해요. 자신 아니 있게 근데 지금 비판해요? 소장님은 지금 저기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선배님도 당원 아니잖아요. 난 아니에요. 근데 애정하고 있잖아. 여기 당원인 사람은 많죠. 손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애정을 더 바랍니다. 담으란 얘기지. 더 둘 다 담아요? 맞다. 진정성. 한 스푼 더. 어쨌든 진짜 보수든 참칭 보수든 보수는 보수니까 그죠? 아이 뼛속까지 저는 보수파죠. 자 그러니까 보수 우파니까 그러면 또 0.001%지만 한동훈 장관 전화했어 오늘. 이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하도록 세게 좀 말씀을 하시라. 대통령과 담판을 짓든지 아니면 당에서 당원들 또 뭐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라도 이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세게 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정리할 거를 건의하라. 예.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 중에서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논란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미세적인 거 거치적인 큰 틀에서는 뭐 없어요. 전혀. 비전 제시해야죠. 결론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얘기하면은 이재명은요. 이재명 나빠요. 민주당 나빠요. 계속 이런 식의 화법이더라고요. 예. 그것은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다 우리에게 표를 몰아주면 우리를 다수당 만들어주면 우리 나라 이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라는 큰 틀 차원의 비전을 좀 제시하시는 것이 어떨까. 너무 이제 우리 이렇게 그냥 틱톡 반응 부대변인 대변인과 같은 그런 메시지와 어법은 총선 큰 판을 이끌어가야 되는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국가적 비전은요. 체감하게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네, 원칙론적이고 형식적으로라도 해야 돼. 형식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 간단한 거는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시각화를 하는 게 연상작용을 만들고 사람들을 느끼게 하거든요. 유승민 저는 그 전 대표를 끌고 와야 돼요. 끝났다니까. 그래야 공천도 중도층이 볼 때 뭐. 저기가 뭔가 변하나? 뭐 비례대표 2번 뭐 이런 거?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선대위라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투톱 체제로 가든 그럼 뭐 공천 못 준 부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비례가 있긴 하지. 비례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데 강남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을 데려오면 그게 일단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뭐- 그 반응 그 제안에 대해서 이종근 거꾸로 이타자가 쏙소를 지었어. 금태섭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 그 당에다 대고 금태섭 의원을 당대표로 모셔야 된다. 아니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같은 이야기다. 사실 금태섭 의원보다 유승민 전 의원이 훨씬 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이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 달에 당을 떠날 결심을 거의 뭐 언론에 다 한 사람이에요. 이 당에 대한 미련 없고 나는 그냥 윤석열 정부를 계속 비판할 거야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 거의 다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사람에다가 그걸 끌어들여서 다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플러스 시너지가 아니라 그리고 자꾸 중도층과 관련돼서 이 민주당 진영 측에서 아이고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중도층의 소구가 된다고 하지만
자, 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나왔지, 지선 나왔지, 물론 총선에 재보궐 나오려고 했지. 전부 다 선택을 못 받았어요. 왜 선택을 못 받았냐면 그래도 포용력 있게 품으세요. 아니 그 선택을 왜 못 받았냐면 선거 결과상으로 보수의 지지도 못 받아. 중도에 탄탄한 어떤 소구력도 없어. 그러니까 일부 민주당 지지와 그 남은 보수의 퍼센티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품으세요. 저는 저 말씀에 저 동의하기가 되게 넘어가자. 어려운 게 이건 안 될 자, 일이야. 내부에서 결합을 안 해주니까 보수층에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계속 공격을 할 하니까. 만큼의 유승민 의원이 아니죠. 그만큼 똘똘 뭉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유승민 의원을 우리 후보라고 인정해 주는 순간 그 똘똘 뭉친 그 지지는 글로 가죠. 유승민 내부에서 비토가 심한 거지. 유승민 전 의원의 가치에 대해서 김타짜고 이타짜의 생각이 달라요. 장타짜가 정리합시다. 일단 그럼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요? 제로고 자 그럼 여기서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마무리. 제로인데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마무리. 이타짜랑 김타짜가 아무리 유승민 의원님은 가치가 있다 없다 해봐야 장타짜 말했다면 가능성 0%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영이라는- 총선을 이기려면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쨌든 0%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이중근 평론가님 말씀대로라면요. 민주당에서 김상일은 똑같은 거예요. 유승민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디다도 쓸모없는 놈인 거예요, 그냥. 우리 괜찮아. 여의도 타짜에서만 쓰고 있으면 돼. 난 딴 거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뭐요? 국민의힘 선대위 체제에 대해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세요. 뭐 선대위 체제를 쭉 조직도를 그려보면 되게 많은 조직이 있는데 결국엔 세 개예요. 뭐요? 선대위원장 누구냐, 그다음에 총괄 선대 본부장이 누구냐, 상황실장이 누구냐, 이 세 라인 가지고 가운데 축. 그거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은 과연 이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조직도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요? 잠깐. 네. 총괄선대위원장 한동훈, 네. 공동선대위원장 종친 빼고. 공동선대위원장 필요 없어. 그거는 필요 없어요. 그럼 총괄본부장 총괄 장동혁 의원, 사무총장. 총괄본부장이 장동혁 사무총장이고 종합상황실장이 이만희 이만희 의원이거든요. 여기서 큰 선거를 치러본 분들이 없고 네.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는 다 지역 선거 나가야 될 뿐이에요. 네. 총괄본부장은요, 네. 진짜 당사에서 딱 또아리 틀고 네. 총 선거 전국 선거판을 지휘해야 되거든요. 네. 장동혁 사무총장 보령서천에 출마해야 돼요. 네. 2022년 6월 달에 국민의힘이 정말 분위기 좋았을 때 대선 이기고 쫙 분위기 좋았을 때 그 지역에서 1600표 차이로 이겼던 분이에요. 선거 여기 박빙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딱 총괄상황실장을 어떻게 하냐고요. 상황본부장 어떻게 하냐고. 이건 쉽지 않은 거고. 예전에 누가 종합상황실장. 예. 근데 총괄선대본부장은 다 거의 그냥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 영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그래요? 뭐 이런 네. 지역에서 당선될 네. 만한데 하는데 네. 여기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종합상황실장도 이만희 의원이거든요. 이분도 큰 선거 치러보지도 않았고 이분도 출마를 해야 되거든요. 종합상황실장이 실무적으로 다 챙겨야 되는데 상황 보고받고 위원장한테 보고하고 본부장한테 보고해가지고 딱 처리하고 밑에 딱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분 지역선거 뛰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분은 대구 경북이니까 괜찮긴 한데 이러한 라인을 갖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선거를 치룰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를 보면 언제나 근데 또 이렇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민주당도 사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이번 선거 전략을 짠 사람 중에 큰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안 보여요. 나도. 그게 걱정이야. 굉장히.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실질적으로 선거를 주도하거나 뭐 그 기획을 한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자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거기 이 진짜 선거에 제대로 된 사람들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거나 이번에 다 잘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이 걱정이 이제 돼요. 하나만 뭐 더 그렇게 비판을 보긴 좀 잠깐만 어려운 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종합상황실이라는 데가 정말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 곳인데 이만희 실장 TK, 부실장 정의용 TK, 홍석준 TK, 주진우 선거 처음 치러보는 분인데 PK예요. 영남권 인사들로 종합상황실을 꾸렸단 말이에요. 수도권 선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알겠습니다. 조직도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예. 민주당 선대위 얘기 좀 얘기하면은 균형의 차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찬 의원 있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서 지휘할 것이고 실무자들 지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무총장 조정식 의원이잖아요. 선거 많이 치러봤죠. 심지어 뭐 그 반대당에서도 선거 치러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예. 원래 저 그러니까, 한나라당. 예. 아 진짜? 네. 나 오늘 알았네. 그리고 뭐 그 지금 뭐 굉장히 중진이고 자기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선거에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보신 분이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지고 국민의힘과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차이가 나고 제일 차이 나는 건 뭐냐 네.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김부겸 의원이 들어옴으로써 네. 뭔가 이 포용적인 느낌을 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1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김부겸 의원이 뭐 여러 얘기해요. 막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었었다 이러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룸을 열어줍니까? 뭐 룸을 열어줘야 뭔가 본인 의사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룸 열어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요? 지금 뭐 룸 열어줘가지고 그게 결과로 현실로 반영돼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 권한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권한을 줘도 지금은 굉장히 그게 상징적인 거라 총선을 위해서 얘기해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짧게 두 분이 그러니까 물론 공동선대위장 빼려면 그래서 뺐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왔으니까 두 분이 정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미 꺾였어요. 이제 이해찬 대표는 이해찬 임종석 선대위원장은 임종석만 해다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1월 21일 날 점심 때 그거 못했어요. 그다음에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이랬잖아요. 나는 거리를 둘 거다라고 측근들한테도 얘기했어. 근데 끌려 나왔어. 거의 끌려 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돌아갔다면은 공천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타짜 이타짜 김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